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금리 인하. 네, 오늘 새벽에 났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보내드렸는데. 맞습니다. 요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바로 그 미 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해서 이제 뉴욕 증시 역대 오늘도 보니까 주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쪽이 좀 좋나요, 요새? 오, 반도체. 반도체? 오. 네. 삼성전자 저도 갖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저도 좀 물려 있는데. 아, 그거 갈 겁니다. 갈 거요? 네, 갈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이 5.1에서 이제 4.6으로 좀 낮춰지고, 네. 요번에 이제 동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청용 총재인가요? 한국은행 총재가 네. 계속 이제 욕을 좀 먹었어요. 왜냐면은 미국 금리가 5.5%인데, 왜 우리나라는 3.5에서 2% 그 차이가 있으니까, 네. 미국이 계속 올리는데 왜 계속 동결하냐?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뭐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 섞인 기사들이 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동결했던 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 동결했던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동결을 하고 이제 오히려 좀 내년부터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펀더멘털이 좀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올려서 좀 이렇게 경제에 좀 크게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닐 것 같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금리 차가 이제 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3.5였으면 기준금리 차가 2%면 여지껏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도 보시면 좀 안정이 됐고, 오히려 좀 안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좀 오히려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뭐 수출도 조금 더 이제 반도체 화랑으로 조금씩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봤을 때 그 판단이 돌이켜 보니까 좀 맞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현재 한국과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한 2포인트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부터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 아무래도 부동산과 금리는 아무래도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는 조금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이게 문제가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래 자체가 없으면 그 세수 부족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고 팔 때 나오는 그 취득세라든가 양도세가 이렇게 보면 세금의 어떤 큰 측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래가 하나도 없다 보면 그런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게 안 거치는 거면 네. 사실 국가 재정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가 또 안 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인테리어 업체들도 좀 힘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하시는 분들도 좀 힘들어지는 거고, 분양업체들, 건설사들도 힘들어지는 거고,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는 거를 떠나서 일단은 거래는 좀 원활하게 되는 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맞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 이사 갈 때 뭐 짜장면 시켜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짜장면도 안 시켜 먹으니까 이사를 안 가면. 근데 그런 게 다 여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는 걸 떠나서 일단 거래의 숨통을 좀 둬야준다. 그리고 내가 적당하게 팔고 싶을 때 제 가격에 팔아야지 또 이 사람도 팔고 또 다른 거를 또 하고 이렇게 좀 돈이 굴려야 되는데 이게 꽉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취득세를 빨리 풀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갑자기 결론 취득세 왜냐면 취득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2주택 8%, 3주택 12%면 빨리 완화를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 투자자들을 위해서, 실거주자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런 게 좀 완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 집값이 오를 네. 거라고 되게 걱정을 네. 하는데 안 올라요.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만 조금 살 거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 이 방송 보시는 혹시 관계자분들 계시면 용산에서 좀 봐줬으면 하네요. 이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데 제가 한 가지 가져온 기사하고 네. 대표님이 가져온 기사하고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보면 교보증권에서 네. 이제 최대 30%까지 추가 하락. 네네. 금리가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네네네. 전제하에 네. 추가 하락 압력이 한 30% 정도가 된다 해서 이제 네. 키워드를 쭉 뽑아낸 네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부동산 약간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증권사, 금융사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금융상품이 더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에 좀 안 좋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 실제로 내 집 마련을 안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된 게, 보시면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좀
수도권 5% 이상 하락, 30%까지 추가 하락까지 이렇게 얘기가 된 게 교보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그나마 이제 그 증권사가 아니다, 금융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아파트가 이제 1% 정도, 지방 3% 정도 하락, 이 정도밖에 하락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NH투자증권도 이제 증권사긴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뭐 일부 소폭 상승하거나 수도권 부합 지방 약세 이렇게 좀 의례적으로 좀 얘기가 됐네요. NH증권은. 그 다음에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제한적 반등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요 내용 중에 제가 제일 요새 주장하는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 그래서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수도권 중심의 제한적 반등이 저도 좀 약간 있을 거라고 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좀 저랑 좀 같은 맥락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1%, 전세 2% 상승. 네, 이것도 이제 건설정책연구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 쪽에 무게를 두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약간 가려서 들으셔야 되는 게, 너무 제 말도 조금 제 말은 어떻게 들어야 되나? 약간 좀 낮춰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왜냐하면 좀 약간 시장 친화적이고, 약간 이제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조금 낮춰서 듣는 경우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낮춰서 듣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20, 30% 정도 더 좀 낮춰서 얘기를 좀 걸러 들으시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경매나 분양가 상한제 등 저렴한 상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지금 그 청약 같은 경우에도 강남 3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이제 인근 시세보다 저평가된 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방배동, 내미안, 원페룰라. 요새는 이게 아파트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청담동. 네, 그다음에 청담동, 청담르웰, 그다음에 송파구, 신청동,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678구,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청약 대여로 꼽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무조건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데는 경쟁률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를 노려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요거랑 또 맞물려서 얘기하면, 제가 내년 1월 달부터 네. 그 증여세가 좀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0살 넘어가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만약에 그럼 양쪽 집에서 1억 5천씩 받으면 3억까지 이제 증여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3억이면은 이제 좀 본인 돈 모아서 이제 이런 청약도, 강남 아파트는 이제 사실 돈이 문제기도 하잖아요. 계약금이나 이런 게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뭐 경매라든가, 또 아까 뭐였죠? 경매,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파트,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급매물 위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제 나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최근에 요게 좀 바뀌었어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취급하는 소형 주택의 기준이 예전에는 1억 3천만 원인데 이게 1억 6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 이런 거 있으셨던 분들도 이제 무주택이 되실 수 있어서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빌라 하나 있어서 내가 무주택이 아니어서 청약에 할 때 좀 가점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했는데, 이렇게 이제 무주택으로 좀 간주되는 아파트가 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좀 청약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공시가격 1억 3천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얘기지, 이게 또 양도세일 때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이제 청약일 때만 무주택인 거지, 양도할 때 요 아파트가 있다고 내게 비과세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가, 우리 존경하는 박원가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내년 1월에서 3월 부동산 가격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심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는 소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분양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가격과 입지, 단지 규모를 따라 청약 여부를 고민해 볼 만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후레이 TV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년 1월쯤을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내년쯤에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어제 패드의 발표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12월 중순인데 저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대표님, 여기 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완전 네. 거래량이 지금 폭망인데, 네네. 여기 지금 맞아요. 1454건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누적 매물수도 지금 이렇게 쌓이고 있고, 네네. 유튜브에서는 지금 뭐 네네. 2차 폭락이 온다는 맞아요. 막 뻥뻥 때려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좋은 요소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금리 하나 네네. 지금 이렇게 네. 됐다고 해서 네, 맞아요.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이런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요 지표만 보면은 사실 어두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적 매물수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과거의 얘기라는 거죠. 마치 이거는 지금 백밀러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뒤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앞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을 봐라고 봤을 때 지금 오늘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안 올릴 거라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작년 연말이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이 바닥이었던 이유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 금리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릴지 이게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앞이 안 보였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두려웠고 이제 그 끝이 안 보이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다 좀 패닉 셀링을 해서 많이 넘기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잖아요. 동결 혹은 내년에 하락.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이 구간에서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구나. 근데 금리가 작년에 정말 급작스럽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게 막 진짜 7% 8% 가는 거 아니야? 10%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나 정말 큰일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막 급하게 던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 됐으니 지금부터 작년 연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보다도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좀 무뎌졌잖아요. 또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작년 그 우크라이나 발생했을 때보다 좀 관심도 떨어졌잖아요, 사실. 뉴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면역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다음에 이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제 좀 이제 처음에랑 그렇고 지금 좀 많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물론 빨리 끝나야 되는 전쟁인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특례 보금자리가 이제 6억까지 낮춰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주택 그 청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정말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청년 통장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여세도 이제 각각 1억 5천씩 3억까지 증여가 이제 면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자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이제 좀 약간 경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가격이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제 발표를 보고 네. 세 차례나고 또 할 수 있다. 네네. 금리 인하를. 저는 하반기에 뭐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엄청 신중하게 하니까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목소리가 세게 나와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지표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표들은 이제 과거의 이제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지표는 사실 지표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백밀러 보고 운전하지 않듯이 앞을 보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규제 시기 때는 주로 어떤 투자를 하시나요? 규제나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경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요. 네, 좋은 얘기인데. 대표님 투자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경매를 안 한다고 누차례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근데 제가 하는 투자 스타일은 약간, 아시다시피 약간 미래를 좀 예측해서 그냥 현재 가격으로 사는, 그러니까 저평가된 거를 현재 가격으로 사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미래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현재로 사게 되더라도 이게 가격이 좀 저평가되면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금매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선택해서 살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경매는 아시다시피 뭐 입찰도 해야 되고 또 명도도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상황마다 또 다르니까 이제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지역은 경매로 하게 되면은 내가 굳이 이제 안 살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만약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했을 때 경매로 산다 이런 거는 뭐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로 나온 데는 또 그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매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경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입찰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또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경매로 하신 분들 물론 많이 계시고 또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근데 저랑은 좀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약간 틈새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점포경영 주택이라고 해서 상가주택지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추첨일 때 그것도 투자해서 꽤 괜찮았거든요. 그 전포경영 택지에서 분양 받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뭐 오피스텔 투자, 그 다음에 뭐 그 이전에는 또 빌라 투자, 2004년도 요때 이제 2008년도 금융위 직전에 이제 빌라 투자, 뭐 그런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되는 게 지금 비주택 관련해서도 지금 그 바뀌는 국토부 장관이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서울 쪽에, 물론 이제 그게 뭐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서울 쪽에 꼭 아파트만 집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주택,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도 집 아니냐. 그럼 그런 거 공급하면 되지 않겠냐. 빨리 공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게 굉장히 빨리 지을 수 있거든요. 택지 개발 지구에서 이제 신도시 되는 것보다 이제 도심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이 도심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 비주택도 좀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규제를 좀 풀어야 되니, 어떻게 보면은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비주택이 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좀 다시 도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오피스텔 취득세 완화라든가 또 이런 게 좀 선행이 돼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질만 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님은 이제 네. 주택세를 쫙 늘리는 투자보다는 네. 항상 비과세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사고 팔고 네네, 퐁당 네네. 요거를 그렇죠. 청약 베이스로 좀 주로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즐겨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청약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주택수가 뭐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오시제 배치 이렇게 하신 분들보다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이제 자산 규모에 따라서 좀 약간 주택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자산이 이제 많지가 않으신데 주택수를 또 많이 늘리는 거는 사실 이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0만, 1000만 원 넣고 갭 투자해서 막 20채, 30채 막 현금 한 2, 3억, 2억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 건 굉장히 리스크한 면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일시적 1세대 1주택 전략을 활용해서 비과세 받아가면서 하나씩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산 규모가 있으면 당연히 다주택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아니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이건 자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강남처럼 상급지들은 그들의 리그로 양극화가 심해질까요? 아니면 모두 대체적으로 살짝 조정을 받으며 갈까요? 내년도 강남처럼 상급지로, 그렇죠. 아무래도, 상급지로, 글쎄, 저는 이제 살짝 조정은 지금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요게 이제 오늘 날짜로 저는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어떤 그 스타트가 이번에 좀 미국 금리가 이제 동결 소식,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도에 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다. 요 소식을 이제 토대로 좀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오늘 또 방송 전에 그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바로 실시간으로 또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좋으신 것 같아요. 음마가 2015년도에 이제 1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마 기준으로 돼야지 사람 집을 산다.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이제 음마도 10억이었으니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음마 2015년도 가격 보니 음마가 10억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이제 7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음마가 90년대는 2억대로 알고 있거든요. 2억대? 네. 그때 그 가격으로 가야죠. 그 가격을 너무 비싼데 10억도 2억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드릴 수 말씀이, 싸다 비싸다를 왜 본인이 결정하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음마가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제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10억이면 진짜 다 달려들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20억대가 23억, 27억 뭐 이런 게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사겠냐고요. 다 10억까지 올 수가 없죠. 순번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 떨어진다. 만약에 10억이 하면은 진짜 전 국민이 달려들걸요, 전 국민이. 그러면은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정 가격이 현재 가격이랑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라는 의미는 항상 과거 시세를 보시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놓치는 게, 옛날에 저 아파트 내가 봤을 때 6억이었는데 지금 12억이네. 너무 비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재 가격으로, 현재 12억인데 다른 데 14억과 이 비교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인근 지역과 혹은 유사 지역을 통해서 이 매매가 사례를 비교를 하셔야지 과거랑 비교를 하면은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정말 15까지 가야 된다. 그거를 본인이 정할 이유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시장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거다.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은 그냥 내려놓으셔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고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본의 경우는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출산율이 하락했다며 이제 높은 집값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출산율이 저하된다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글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수도권에 2억대 3억대 아파트 많아요. 많습니다. 아파트인데. 그러면 보세요. 그 PIR 기준은 만약에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만약에 3억이면 PIR 기준은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이 비싸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연봉해서 PIR 6인 대를 살 수 있는 아파트, 좋은 거주 조건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강남하고 서울만 보고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싼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신포도. 내가 못 먹으니까. 저건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맞아.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한테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맞고, 그러니까 세상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그 바깥 세상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시장은 잘못해서 이거는 잘못된 세상이니까 나는 여기에 순응하지 않아서 난 따로 할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작 본인만 이제 안 좋아지는 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면 어떨까?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네. 세상에다가 나를 맞춰야지. 맞아요. 나한테 세상을 맞추려고 그러면 맞아요. 인생이 나락을 갑니다. 그럼요. 네. 여기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여기는 입지가 너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이제 증액이 해서 협산단을 해서 아예 그냥 이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한다 이렇게 된 건데 입지가 저는 여기는 이제 한간조망도 가능하고 뭐 정말 좋지 않아요? 한간 동작역과 이제 구반포역 사이에 있고 만약 되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 단지에서는 다 한강조망도 가능할 것 같아서. 여기도 DH네요? 네네. DH 클래스트. 네. 어렵다 이름. 현대에서 또 짓는 거니까. 그래서 반포 1, 2, 4주구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근데 이거는 사실 입지도 입지지만 그 공사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0, 900억이 나오던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수준,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죠. 이제 더 올릴 것 같아요. 541만 원인데, 아까 뭐 800, 9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뭐, 건축비만 거의 뭐, 평당 1,000만 원, 800, 거의 1,000만 원인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비는 계속 오를 거다. 근데 이건 공사비 오른다고 여기가 또 안 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3주구는 무려 45%가 증액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땅값도 물론 올랐지만.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안 그러면은 공사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조합도 이제 그런 거를 인지하고 이제 협상해서 빨리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번에 3,661억 원을 증액에 합의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총 공사비가 무려 1조 1,748억 원이고, 평당 공사비는 뭐 786 수준인데, 기존보다 무려 45%가 높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가 오르겠죠. 많이 오르겠죠. 근데 올라도 이런 지역은 입지가 워낙 좋아서 잘 된다. 왜냐면은 내가 돈이 많이 몇백억이 있고, 뭐 몇천억이 있으면, 그 분양가 오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한강 보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도 의외로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잘 될 거다. 그래서 잘 아시는 김재현 팀 컨설팅 소장은 갑자기 왜 나오지? 서울 웬만한 곳은 평당 공사비가 7,80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 700만 원 입찰해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유찰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면 기존의 적자 수주한 곳들도 착공전 막판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오를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현 시점에서 지금이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전 분양가로 나온 물건들은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 반영이 된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하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양도세 중과가 뭐냐면 이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나 입주권을 매각할 때 기본 세율이 이제 6에서 45%인데
2주택일 때는 20%, 3주택일 때는 30%를 이제 더해서 된다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그 조정 지역이 어디냐면 강남 상구랑 용산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도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판다 하더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강남 상구랑 내가 갖고 있는 게 강남 상구랑 용산이 아니면 양도세 중과는 안 된다. 설령 내년 5월에 유예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년 5월 내년 중과가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강남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는 안 되지만 5월 9일 이후에 강남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주택수에 따라서 이렇게 얹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강남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중과가 안 풀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미만일 때, 근데 대신에 이게 중과라는 게 물론 이 중과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 그 매매로 해서 1년 미만일 땐 70%고 1년 이상일 땐 60%고 2년이 지나지 일반 기본 세율인 거예요. 6에서 45%, 미등기 양도주택도 70%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매사업자 이런 게 법인이나 매매사업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내가 등기를 치고 2년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지 그래도 세금을 적게 낸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등기를 치고 2년을 보유해야지 세율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2년은 보유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갱신 청구를 한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입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2년이 아니라 또 4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한 4년 정도를 좀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전 기본적으로 맞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빨리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빨리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해라. 그다음에 아니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요 얘기인 거예요. 뭐냐면 2년 미만으로 하게 되면 이게 60%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이 만약에 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2년을 안 채우면 중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2년 미만 보유는 매각이 중과세 한시 배제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라. 뭐 이런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각이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각 순서에 따라서 비과세냐 세금 폭탄이냐 했을 때 만약에 둘 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종전주택이 아니라 두 번째 산 주택을 먼저 팔면 이제 기본 세율을 받고 맨 마지막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금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또 비과세 예외 규정, 중과 예외 규정 뭐 이런 내용들인데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뭐 그런 예외 규정들이 있었는데 세금은 저는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실수로 이제 내가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또 세금을 어설프게 알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세금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금은 이제 큰 줄기를 이제 일단은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거기서 이제 장가지를 치는 개념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매번 또 찾아봐요. 세금을.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요새 세무사분들도 뭐 세금 포기한다는 이유가 그 세무사들도 기장만 하시지 또 양도세는 포기한다는 이유가 양포 세무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계속 바뀌니까 또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니까 여러분들은 세금도 좀 꼼꼼히 좀 체크하셔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대표님 영상에 막 세금 그거 잘못 말했다고 막 댓글 달렸는데 그 사람이 틀렸어요. 네네네. 맞아요. 댓글 있었잖아요. 굉장히 자신 있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래서 같이 봤거든요. 같이 복기를 해봤거든요. 영상을. 편집본 영상을 봤는데 대표님 얘기가 맞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되게 웃겼어요. 맞아요. 또 세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세금을 많이 알면 이게 전략이 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도하냐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세금도 같이 계산이 돼야 되니까, 녹아야 되니까. 근데 세금을 모르면 그냥 뭐 입지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세금까지 알면 이제 요거를 언제 팔고, 요거는 언제 사고, 요거는 언제 팔고, 요게 이제 전략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까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출처를 밝히고 해야 되겠죠. 네. 리틀 백님이라는 분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써주신 글인데, 좀 뭔가 시적입니다, 표현이. 네. 콘크리트가. 시인 아닐까요, 시인? 되게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콘크리트가 내뿜는 차가운 기운. 왜 오피스텔 밖보다 오피스텔 안이 더 추운 걸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이거 많이 느꼈는데 멋집니다, 표현이.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이거 되게 유명한 많이 했었죠. 네. 아파트잖아요. 네. 상반기 피 1억까지 찍었던 단지지만 현재 무피도 나오고 있다. 1.5룸은 계약금 포기도 나오고 있다. 뭐 분위기를 좀 공유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84 분양가 11억, 감평 12억대인데 실투금 3, 4억이 필요하고 전세는 6억, 월세는 1억에 250. 그다음에 5구는 6억 후반에 전세는 5억 정도. 좀 1억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컨디션이고요. 평이 좋다, 넓게 잘 빠졌다, 위치도 좋다. 그런데 아직 매물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 근처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거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죠. 새 겁니다. 아, 반도일보라네요. 짓긴 잘 졌네. 오, 멋있네요. 멋있어요. 마피. 유로스카이 마피. 누가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요. 뭐 마피 7천, 마피 8천. 거제 지방 분양권 상황입니다.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시장 안에서는 희망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밖에서 돈이 들어오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힘들다. 거제 이야기죠. 공시가격 1억이야 하신 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거제 물린 분들 힘들어하고 서울 쪽 오피도 있고 거시 환경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사실 거시가 좋아지면 온기가 도는 곳은 잠실이나 강남 아파트다. 뭐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청주랑 전주는 공일이야 매수세가 확실히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이고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아, 뭔가 이 짤도 참 감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여자분이세요? 모르겠어요. 여자분이겠지. 되게 잘 하셨어요. 아무튼 남자분이면 엄청 감성이 풍부하신 거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 크게 물려있는 곳, 오피스텔, 그리고 지방 분양권. 이 두 가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너무 고분양가 오피스텔은 저는 좀 많이 안 했었던 거고, 다행히 이제 고분양가, 아까 근데 보니까 12억이면 좀 비싸긴 했었어요. 아무리 이제 그쪽 그 청량리에 이제 입지가 좋긴 한데, 이제 그런 거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강남 하이브랜드 오피스텔인가?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거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 분양권도 이제 지금 마피 아무래도 이제 입주 때니까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금이 있으면 그렇다고 막 계약금 포기하고 던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흘러왔으니. 그래서 요거는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어떻게든 버텨라. 그래서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어쨌든 뭐 지방이든 어디든 지금이 최악일 거다. 더 안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신 분들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빨리 처분을 하시든지 마이너스로 파시든지 뭐 방법을 찾아봐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든 좀 버틸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투자가 중요한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날인 걸로만 예상을 해서 막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정말 힘들고 괴롭거든요. 투자가 여러분 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투자 잘못해서 자살하신 분들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보셔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어떤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무리하게 했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깨달으시고 이제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내가 좀 어떻게든 버틸 재간이 있다. 그러면 한번 버텨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둘 중에 그런 되게 비싸게 분양받은 힘들죠. 신축 그것도 덩어리 큰 오피스텔은 조금 많이 힘들죠. 많이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계약금도 뭐 11억이면 10%면 거의 1억이지 않습니까? 뭐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이제 생각보다 낮아서 6억이니까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잔금을 못 치르는 거잖아요. 대출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 받고 월세 세팅한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또 감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또 뭐 수입이 내가 막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판단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해서 정리할 거냐, 과감히 이제 손절할 거냐. 근데 이제 그것도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너무 이제
지지부진하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를 거라 가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좀 온기가 좀 퍼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세상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또 기대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되거나 지지부진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정리하시려면 좀 과감하게 좀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원 영통에 이제 1주택 실거주하고 있는데 네. 그 뭐 25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 이제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게 구매한 게 이제 21년 12월 달 그때 최고점 할 때 네. 한 5억 넘게 주고 이제 대출 한 3억 해가지고 지금은 한 4억 정도로 해서 한 1억 이상 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좀 계속 그냥 일단은 기다리면서 뭐 오르겠지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게 있어서 하나는 좀 상급지로 좀 실거주로 갈아타기를 해볼까. 뭐 지금 영통이니까 이제 제가 회사가 본당이라서 수시나 뭐 안양 이런 데로 뭐 한 7, 8억대 대출도 더 늘려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갈아타기를 해볼까 싶고 아니면 그냥 지금 집을 전세해 주게 되면 뭐 갭 투자로 해가지고 뭐 지금 한 1억 정도는 이제 모은 게 있어서 그걸로 갭 투자를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디에 갭 투자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긴 한데 저는 이제 빌라에 월세로 살면서 이렇게 한 2주택으로 좀 갭 투자를 유지를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저 같으면 네네. 지금 사실은 5억에 대출 3억이면은 이제 내 자본이 2억이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4억이면 지금 현재 순자산이 1억이신 걸 줄었어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1억인데 만약에 그 7, 8억대 아파트를 가는 거는 네. 좀 너무 무리하시는 거예요. 예. 상급지를 갈아타는 거는. 그래서 이제 네. 왜냐면 6, 7억을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자만 하더라도 4% 적용이 되면은 7억이면 2,800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한 250만 원 정도 240만 원 정도 월세 그 이자가 나가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정도 그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수입해서 지금 이자가 한 130 정도 나가고 있는데 네네. 그 수입해서 이자 빼고 나서 한 달에 한 2, 300 정도는 모을 수 있을 네네. 그러세요? 정도 수준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내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순자산 1억인데 6, 7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네. 리스크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아무래도 거고. 대출이 더 늘어나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집 전세를 주시고 네. 지금 전세를 주시고 갭 투자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자금이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좋은 전략 오늘 전화 잘하시는 게 좋은 전략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약통장 있으시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산 세교 8학원 같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청약을 넣으시면 이런 거는 일단은 계약금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약금이면 아까 그 오산 세교 8학원이 분양가 4억 5천이라고 하면은 계약금이면 10%면 얼마죠? 4,500이잖아요. 네네. 요 정도면 부담이 없는 선이잖아요.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고 나서 나중에 입주도 나중에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원 영통이 이제 입주까지 아까 한 3년 정도 2, 3년 남았으니 그 안에는 수원 영통도 좀 올라와 줄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팔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때 전세 놓고 가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한번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다만 청약통장은 내가 이제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이제 그 방법을 찾아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청약을 조금씩 넣어보면서 좀 괜찮은데 위주로 좀 넣어보면서 계속 좀 그렇게 기다리고 있기는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데 그거를 약간 관점만 달리하면 또 이해를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 전략만 잘 짜고 관점만 달리하면 또 이렇게 많이들 되세요. 또 주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잘 참고해서 하면 어떠실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건 뭐 무리해서 뭐 팔아서 7, 8억대 아파트 갈아타시거나 뭐 지금 전세를 주고 뭐 갭 투자를 하는 거 이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것 말고 어정쩡한 것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지역 중에 좀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찾는 게 또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1차원이 이제 선이잖아요. 그럼 2차원이 이제 면이고 3차원이 이제 공간이고 4차원이 이제 시간이 이제 개념이 붙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4차원에서 3차원을 내려다보면 볼 수가 있는데 3차원에서 4차원을 볼 수는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2차원에서 3차원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면에서 여기에 이제 딱 점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 점만 볼 수 있는 거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하면은 의외로 쉽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좀 많이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갭 투자 위주의 투자. 두 번째는 무조건 이제 상구치 갈아타기. 그러니까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방법들, 다른 대안들이 좀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한 5분, 3분 만에 이제 해결이 되는 방법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그 생각을 못 했냐면 관점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 하시니까 그냥 몇 달 며칠을 고민하다가 왔는데 제가 5분, 10분 만에 딱 얘기를 해주니까 좀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고 단순한 문제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할 정도의 문제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이 아예 그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점을 좀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무주택자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예. 지금 시드 현금으로 한 6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내년 상반기쯤에 갭으로 사놓고 전세 끝나는 거 맞춰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제 내년에 그 PF 문제가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내년 상반기쯤에 네. 궁금해서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디세요? 여기 은평구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 살고 계시고 그러면 그 근처에 집을 알아보실 계획이세요? 지금 마포 공덕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그거 괜찮네요. 그것도 마포 공덕 은평구보다는 마포 쪽이 더 상급지고 좋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새끼고 사실 계획이세요? 네, 한 12억 정도 하면고 전세로 한 그죠? 7억 맞추면은 이제 얼추 맞는 거죠? 얼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세 7억은 나중에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나중에 입주할 계획이시면? 지금 저희 집 전세금 3억이랑 거기 또 전세가 또 3억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그때까지 좀 모았다가 대출 받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으시네. 그러면은. 그럼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게 순자산이 한 9억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그쵸, 한 8, 9억 정도. 8, 9억 정도. 예,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PF랑은 또 개인이랑은 또 관계는 크게 없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 PF 대출 이거랑 뭐 개인 아파트 시장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부 그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PF 대출 때문에 뭐 집값이 하락한다 이 말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예, 오히려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환율이라든가 네. 금리라든가 네. 아니면 그 선행지표인 주식 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지표들이 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최근에 그 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도 좀 동결이나 내려갈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시점을 너무 늦추기보다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매입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은데 네. 다만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잘 좀 이제 발품을 팔고 고르시면 또 좋은 매물을 고르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 가지 더 제가 네. 궁금한 것이 네.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뭐 그 마포구 주위에 있는 뭐 서대문구라든지 네. 은평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조금 그래도 마포구 대비 많이 하락한 그런 매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시세가. 네. 근데 아직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정을 조금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안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네. 이게 마포구도 곧 이 시세 하락을 맞춰서 따라갈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바닥을 찍으면 마포가 먼저 찍은 거고, 그만큼 마포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마포가 더 떨어지면 좀 더 늦게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패드에서 그 금리 인하 결정이 나면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나면서 좀 한번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예,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 견해이긴 해요. 네. 물론 뭐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이제 매수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뭐 지금 살고 계신 서대문 쪽보다는 그래도 네. 마포 쪽이 그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 예, 경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을 지금 조금 이제 너무 싸게 살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제 적정 가격을 주고 산다. 근데 이제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조금 더 약간은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내 집 마련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이 첫 투자다 보니까 지금 첫 주택이신 거예요? 네, 생애 최초. 생애 최초? 예, 예. 네. 그 생애 최초다 보니까 아마 이게 힘드실 거예요. 타이밍 맞추기가. 네. 예, 그리고 이제 부담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어차피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재시는 것보다는 그냥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2억짜리 뭐 9억에 사면 그렇게 뭐 큰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쵸? 왜냐면 뭐 3억 정도 대출이야, 뭐 12억에 3억 정도 대출이야, 뭐 이렇게 크게 뭐 부담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아, 그러면 그 올해 초에 그 하락했던 그 가격에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조정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했던 게 그게 네. 그 올해 초나 작년 연말이 가장 바닥이었고 거기보다는 조금 더 오른 가격이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가격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본인의 욕심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실례지만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30대 중반이십니까? 후반이십니까? 중반입니다. 아, 30대 중반이요? 네. 그 시드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네. 이 폭등장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 사실 그 시드가 많긴 했는데 이게 좀 상속받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좀 보태가지고 네, 구매를 하려고 좀 타이밍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조심스러운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채팅창에도 지금 어떻게 저렇게 시드가 많으실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네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여기 그 댓글창에 그 아까 청약, 강남권 청약도 한번 노려보실만 하는 것 같아요. 특별공급으로. 강남권 청약이요? 네네. 그 생애 최초는 뭐, 예,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해당이 되시면,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그 소득 제한이 좀 있어서, 소득 제한이나 이런 게 좀 자산 규정이 있어서 아마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 청약도 나쁘진 않죠. 지금 청계 리베부자의 그 청약을 지금 생애 최초로 넣은 상태이긴 한데. 아, 그러셨구나. 네,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청약은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선택을 받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풀렸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요. 지금 뭐 상속 받고 뭐 증여 받고 하시는 분들, 돈 많으신 분들 많아요. 상속자였습니다, 여러분. 네. 네, 30대 중반이면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쵸. 자수성가해서 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의외로 돈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깔고 네. 있는 거 3억에다가 네. 6억이 있으면 9억인데 그쵸. 이걸 폭등장에서 참았다고? 갑자기 그쵸.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도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받으신 거 있죠, 뭐. 최근에. 그쵸. 상속해서. 이게 후레이가 약간 그 얼굴이 작으니까 제가 되게 얼굴이 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실물이 저도 얼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사실. 비율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실제 보신 분들은. 근데 방송에서는 워낙 이게 얼굴이 작다 보니까 후레이가 저희 약간 좀 체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좀 다른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 하자면 비율 좋은 사람 탑2. 아, 그래요? 최진곤, 이현철. 진짜 두 분 진짜 되게 좋아. 진짜 좋아. 키 크시죠, 이현철? 이 태라고 하죠, 태. 태가 두 분 다 되게 멋져요. 나도 저렇게 살 안 찌고 이렇게 좀 탁, 군살 없이 탁 이런
이게 탑2. 몸매 좋은 사람 탑2. 최진권, 이현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다주택자인데 예. 서울 쪽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서 용인 쪽에 있는 집하고 처분하고 상급지인 서울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뭐 다른 주택 수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3주택이고요. 예. 용인에 2채 있고 서울에 1채 있고 그래요. 예. 서울은 어디 한 채 있으세요? 저기 상계동이에요. 상계동에? 네네. 지금 2채는 다 전세 놓고 저희 1채는 제가 실거주하고 있거든요. 용인에서요? 용인에서. 네네. 3주택이지만 그 2주택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주택이지만 중간에 하나를 하고 나머지 2채가 네네. 1세대 1주택 조건이 되면은 네. 이제 2개를 비과세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2개를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 조건이 맞으면 모르셨죠? 네, 그거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면 3개를 다 처분을 하고 옮기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2개를 그냥 일반세율로 파시고 네. 나머지 주택을 사고 또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옮기시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여기서만 딱 말씀드려서 뭐라고 하긴 그런데 근데 서울로 옮기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용인 이쪽 값보다는 서울 쪽이 집값이 더 많이 오르고 여기 실거주는 편하고 좋은데요. 네. 자산 가치가 그쪽이 훨씬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세 채를 다 처분하시면 그 갖고 있는 현금이 한 어느 정도 되실까요? 15억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15억이면 그걸로 서울도 서울인데 뭐 강남 쪽도 가능하시겠네요. 그런가요? 네, 약간 대출 좀 받고 하시면 혹시 뭐 소득이 있으신가요? 네네. 그러면 서울도 서울인데 뭐 강남 쪽도 뭐 혹시 뭐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지금 다 대학생에다가 직장 다니거든요. 직장은 어디로 다니세요? 용인 근방이요. 용인 근방으로? 네. 그러면은 서울이 아니더라도 뭐 판교라든가 네네. 이런 쪽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3주택보다는 이제 근데 상계동은 재건축 때문에 사셨던 거 아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고? 네네. 요새 최근에 또 그 추가 분담금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그 추가 분담금이 이제 5억, 아파트가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니까 이제 그것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고 그러면 어차피 다 세 채 다 어쨌든 차익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주택인데 나머지 2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는 일반세율로 팔고 나머지 2채를 비과세 둘 다 받으면 그것도 크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랬을 때 세 채를 팔고 뭐 판교라든가 뭐 강남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송파구 쪽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어떨까? 근데 그 전략은 나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리냐. 그쵸. 그다음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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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세금은 좀 그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채를 조금 정리해서 네. 분당 쪽에 하나 사고 2주택으로 갈까 뭐 그것도 고민했었거든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뭐 전화로 뭐 여기서 단편적으로 얘기한다고 뭐 결정하고 이러실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제 거기에 이제 더 살을 붙여서 본인이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죠. 그죠? 여기서 뭐 제가 하라고 한다고 뭐 이거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신혼부부인데요. 네. 네, 청약을 포기를 했었어요, 한번. 어디요? 어디? 저 검단 AA21이요. 네. 그래가지고 청약은 지금 재당첨자한테 걸려있는 상태고, 그때 포기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엄청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었는데 제가 이제 이 정도 서울의 가격이 내려왔으면 실거주가 되는 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하고 실거주 위주로 알아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시기 올해 초에도 임장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전세금이 묶여 있어서 이동을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실거주가 좀 가능한 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네. 성남 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성남이요? 네.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네. 제가 그 신생아 특례로 알아보고 있는데 네. 다 9억이 넘더라고요. 거의 네. 다. 네네네. 아니면 작은 평수를 가야 되는데 네. 작은 평수를 가더라도 신축으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네. 그냥 구축으로 가서 84 타입으로 가는 게 좋을지. 자, 일단은 네. 그 검단 당첨되신 게 그 전매 제한이래. 재당첨 제한이 몇 년이에요? 제 기억으로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율지구만 재당첨 제한이 10년인 거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우선 세교라든가 이런 데는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약을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순위가 지금 1년이 넘으셨어요. 청약통장 가입한 지 지금 1년 다시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 남편 이름으로 청약을 했었고 네. 제 통장은 따로 있는 상태였는데 네. 남편은 가입한 지 아직 1년 안 됐어요. 네. 그 어쨌든 뭐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세대주만 하는 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어차피 서울 강남 쪽은 네. 그쪽만 아니면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들이 수도권에 널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실거주가 되는 곳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은 송파에 거주 중이거든요. 아, 네. 네. 송파 이쪽, 강동, 송파, 성남, 이래 이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게 네. 지금 생활권이랑 잘 맞아서 네네네. 네, 이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다 그 뭐지? 당해 거주 요건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남도 마찬가지였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청약을 이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실제로 의외로 아까 제가 그 경쟁률 보여드렸듯이, 네. 이게 경쟁률 요 정도면 당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 지역으로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네. 계속 하다 보면 할 수가 있다. 일단은 어쨌든 청약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성남은 어디 구성남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산성역이나 뭐 단대나 네네. 신흥역이나 이쪽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나쁘진 않은데 네. 그쪽이 약간 언덕 쪽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좀 단점이어서 네. 그러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저는 네. 위례 쪽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아, 위례 그래요? 쪽, 위례. 근데 제가 자금은 지금 한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이랑 주식 합쳐가지고 네. 그리고 전세금까지 합쳐서 네. 한 3.7억 정도 있는데 그 많이는 없으신 거구나. 다 합치면 3.7억인데 네. 사실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아, 요번에 또 증여세 3억까지 안 나오니. 근데 그 증여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것 증여가 어떤 게 고민이 되세요? 이제 증여세라던가 이런 거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해가지고 그게 신생아 특례를 받으려면 어차피 9억 미만의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25평 신축 같은 경우는 23평? 뭐 이렇게 네네. 돼야지 9억 미만이 되고 네. 아니면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신생아 대출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정도 차이면 그냥 30평대로 가는 게 아니, 좋은지. 근데 그 양가에서 뭐 1억 5천씩 도와주시면 3억이니까 지금 갖고 있는 3억 7천이면 네. 6억 7천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제가 대출 많이 안 받아야 받으면 되니까. 그쵸. 그 이제 확정이 아니니. 네,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니. 증여를 저희가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네네. 증여세랑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네. 그냥 9억 미만으로 가면 저희 돈으로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 내년부터는 이제 증여가 이제 1억 5천씩 3억까지는 안 나온다고 이제 된 거긴 해요, 지금. 네.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정도 자금이면,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청약 한번 당첨된 경험도 있고 하시니, 네.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될까 말까 한 지역을 좀 전략적으로 노려서 당첨을 되는 것도 방법이다.
네. 어쨌든 재당첨 제한인 상관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 생각은 내가 당첨이 됐기 때문에 10년간 이제 청약은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어차피 뭐 성남 쪽에 그런 게 뭐 구축보다는 신축 위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증여 안 받고 특례 보금자 신생아 대출 받는 것도 방법이니 네. 예, 그것도 6억 선에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 그것도 나쁘진 않으신 방법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 쪽보다는 네. 조금 더 입지가 좀 더 상급지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투자냐 거주냐를 좀 따져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투자 쪽으로 본다고 했으면은 그쪽보다는 좀 다른 쪽도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거주가 같이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러니까 실거주랑 투자를 좀 분리하겠다 하면은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한 하실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남보다는 좀 더 저렴한 지역 말씀. 그러니까 성남보다 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남 구도심은 그러니까 성남 구도심 쪽 말씀하신 것보다 나쁘진 않은데 거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또 효율을 더 올린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 선택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약간 투자성이 더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거주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혀 나쁜 계획은 아니니까 그냥 밀어붙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네네. 맞아요. 첫 집이라서 약간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실입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생애 최초는 또 취득세가 또 면제가 되잖아요. 200가지인가? 그게 또 감면이 돼요. 감면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감면?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 집만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신생아 대출을 받고 9억 미만이면 작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신축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좀 더 넓은 데 살고 싶으신 거죠? 근데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뭐 30평이랑 1억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 돈이면은 그냥 신생아 대출을 안 받고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8살 타입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파트 건별로 봐야 돼요. 건별로 비교. 그러니까 이 아파트냐 저 아파트냐.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신축이냐 저 아파트 구축이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그거를 근데 이제 내가 평수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무조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구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신축이 더 낫다고 보시긴 하는 거죠? 저는 원래 스타일이 신축 더 선호하는 편이죠. 왜냐면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집값 상승 그다음에 높은 전세가율 이런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축을 많이 권하긴 합니다. 이게 딱 한 줄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대출은 저리로 받고 싶고 면적 큰 데이면서 투자 가치도 있고 큰 평수이면서 그러니까 약간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결정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는 이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조언을 드리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관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낮추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투자성을 이만큼 있고 싶고 근데 이게 다 만족이 되나요? 또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오늘 정리? 금리 인하 발표했는데 내년 집값에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찍을 것 같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좀 바닥을 찍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빨라지겠다. 한 보름 정도 빨라졌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거래는 내년 1월 이후부터 많이 이루어질 거다. 왜냐면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내년 1월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또 이제 많이 바쁘고 하니까 실제로 거래가 막 이루어지진 않을 건데 바람은 조금씩 불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잔금 치르시는 분들은 요 고비만 잘 넘기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너무 무리하신 분들은 이제 좀 과감히 손절하는 것도 답이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버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자. 왜냐면 우리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항상 또 100% 나오는 건 없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고해서 의사결정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도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왜냐면 저도 뭐 원숭이가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의해서 하시는 게 맞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네. 후반부에. 네, 오늘 통화를 못 하신 분들은 다음번. 네, 그럴까요? 네, 할 때 꼭 들어오셔가지고 잽싸게 좀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통화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